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학 에세이의 선에 관해서 한국의 선과 한국의 선문화, 선과 관련된 선미학, 선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입니다. 시인데 오도송이나 선시 같은 시, 한문으로 된 시가 아니라 한국의 우리 한국어로 된 그 시 말이죠. 이 현대시를 가지고 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풀의 와선과 죽음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저의 한국 에세이의 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그야말로 에세이 글로 쓴 거니까 글을 좀 많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풀이라든지 죽음의 변주곡, 와선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제가 만든 제목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이분의 그 시를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해서 평론식으로 에세이를 쓴 건데요. 시인 김수영 1968년에 세상을 뜨셨어요. 저기 48세밖에 안 됐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에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도봉산 밑에 살던 이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 한국 근현대 한국의 문학사, 한국의 시단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분의 시를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많이 보고 굉장히 깊이 열심히 봤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인을 생각하면 저는 출가 이전에 문학도였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 선생님들 같이 공부했던 그런 어떤 동학들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시인의 시를 보다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시의 어떤 난해성을 투과하고 극복해 볼 수 있는 어떤 모종의 것이 이 불교에 있었다. 불교와 선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의 그 와선이라고 하는 산문이 있고 마지막 1968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시가 마지막 유작이 풀이라는 시. 여러분 뭐 한국인이라면 이 김수영의 풀은 다 알지 않습니까?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게 풀인데 이 풀이 난해하단 말이죠. 근데 이 와선이라고 하는 산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이 풀이라는 시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김수영 시인의 시 중에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사랑의 변주곡. 근데 저는 제목을 풀의 와선과 죽음의 변주곡이다 이렇게 써서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그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자세히 보시고 다시 한번 김수영의 시를 재해석하는데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학계에다가 드리는 어떤 그런 그 글이기도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특징은 눈입니다. 눈이 아주 매섭고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하고 정교합니다. 굉장히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어떤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무야 이제 바로 보마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공자의 생활난이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조문도 석사가이거든요. 원래 논어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바로 보마라고 했어요. 바로 보마.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 바로 보마, 바로 보고 죽을 것이다. 공자의 생활난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다. 본인의 눈이 말이죠. 무엇을 바로 보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2022년에 정목 스님 윤화방송에서 한번 방송을 했어요. 불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글로서 썼어요. 다시 써가지고 문헌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교신문에 이 김수영론을 제가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거 내용은 전부 이제 제가 글로 쓴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의 임종계와도 같은 마지막 시 풀은
세상을 뜨던 해인 1968년에 썼던 산문 와선과 함께 읽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고 시인 김수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풀이라고 하는 시가 난해해요. 근데 이분이 쓴 다른 산문 중에 와선, 누워서 참선한다. 그러니까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라고 했던 이 김수영의 시 풀은 김수영의 산문인 또 다른 산문인 와선과 함께 읽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학계에 던지는 저의 이 문제의식입니다. 자, 이는 한국의 문학계와 평론가, 시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김수영의 재해석을 제시한 것이며 김수영 다시 읽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대 10년 동안 김수영의 문학과 사상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인 유중하 선생님에게 50대에 제출하는 제자의 마지막 기말 리포트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한국 제가 연대 중문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문학 평론가이셨고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현대문학을 비교해서 연구하셨던, 지금은 정년하셨는데 저의 스승과 같으신 아주 문학 평론가에서 저의 20대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선생님,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유중하 선생님이셨어요. 늘 김수영 씨와 노신의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이 현대라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고민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스님이 돼서 불교를 접하고 나서 김수영 씨 이런 거 아닙니까? 스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제출하는 마지막 기말 리포트 같은 거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김수영은 반시론이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시론에서 하이데거의 릴케론을 언급하며 뚫고 나가고 난 뒤보다는 뚫고 나가기 전이 더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여태껏 시를 끌적거리게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무언중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 자신의 되지 않은 문학 행위도 따지고 보면 노모가 절에 다니는 거나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일구를 내뱉고 있다. 김수영의 어머니가 불자셨는데 본인이 말이죠. 이 여지껏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거는 어머니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수영과 불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금 많이 담론하지 않고 있는데 김수영은 모더니즘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현대적인 시를 썼어요. 생활의 일상에 있는 것을 시로 썼을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서양의 실존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의 릴케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받고 하이데거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하이데거 동시대에 살았고 독일어 본으로 하이데거 글이 나오면 일본에서 하이데거의 번역이 나왔을 때 늘 하이데거 책을 일본어로 된 하이데거 책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 책도 많이 봤고 그래서 부인이 말이죠. 김수영이 세상을 떴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떴을 때 마지막에 관에다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을 관에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이데거에 심취했었어요. 그래서 김수영이를 연구할 때 주로 하이데거의 그 작품들을 가지고 김수영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뭔가 이 하이데거만 볼 게 아니라 불교를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다음에 이제 김용효 선생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제가 우리가 한국 에세이에서 다룰 텐데요. 우리나라의 김용효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하이데거의 대가인데 서양에서 불교를 서양 철학자 가운데 불교를 가장 깊이 이해했고 가장 접근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이데거다 이거예요. 하이데거가 불교에 가장 정통했다. 뭐 니체라든지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실존 철학 사상가들이 있는데 전부 불교를 한번 불교에 말하자면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세례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 사상가들이 불교의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교에 근접하고 있는 인물, 가장 자세하게 불교를 정확하게 정통했던 인물이 하이데거다. 김용효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하이데거를 열심히 읽었고 당대에 그 다음에 불교의 정통에서 깊이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행위나 내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는 행위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했던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수영이 거의 외를만큼 샅샅이 진단해 보았다고 했던 하이데거의 릴케로는 산문 와선에 와서 그 본격적인 해부의 실상을 보여준다. 와선이란 산문에 하이데거의 릴케론이 나와요. 김수영의 시와 산문은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넘어서 불교의 선과 제대로 랑데부하고 난 뒤 그 절정에서 마지막 유작시 풀로 응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이라는 시는 김수영 미학의 정수인 죽음과 사랑의 대극을 온전히 보여준과 아울러 시선이 이려함을 실증해 보인 작품이다. 여러분,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눕는다 했을 때 이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사랑의 대극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수영도 시선 1회의 그 실증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와 선을 투과하지 않은 풀에 대한 해석과 평론은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국어 문제집 풀이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 시단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정한 난해시라고 외쳤던 김수영의 난해의 의미는 불가해가 아니다. 해석을 하지 못한 데가 아니라 선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스님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난해시가 필요해. 난해시가 필요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난해시를 왜 짓습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잘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를 어렵게 짓습니까? 시가 자꾸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하네 김수영이. 내가 시를 지으면 자꾸 난해해진다,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뭔가 하지 못하는 말들, 할 수 없는 말들, 시대상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도 있겠지만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상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도성을 쓸 때 전부 시로 쓰는데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난해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상이 너무 엄혹해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난해시를 쓴다. 이렇게 한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해가 아니라 선해였던 거 아니냐. 선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와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또 1968년이니까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던 해에 쓴 풀과 같은 해에 나왔는데 이 시는 1967년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글을 써서 1월 달에 발표한 시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시, 유작시하고 이 와선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된다.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누워서 참선하는 와선과 결코 인연이 없지 않다. 이거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게 제가 분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출가를 하고 나서도 매년 김수영의 시를 한 번씩 봤어요. 매년 봤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김수영과 만나고 있었어요. 스님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이 와선이라는 산문을 보는 순간 평생 김수영의 사성이 어디 있었으며 제가 선을 공부하고 선방을 다니고 선어록을 보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김수영의 시를 다시 보면서 그 풀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수영의 와선을 한번 문학하고 상관없이도 이거를 정말 볼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수영의 말이에요. 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누워서 하는 선, 즉 와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좌선, 입선보다 와선이 어렵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면서도 이 누워서 하는 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는 내 딴으로 해석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다. 내 딴으로 생각한 와선이란 부처를 천지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골방에 누워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리는 가장 태만한 버르장머리 없는 선의 태도다. 역시 김수영 다와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말이. 천지팔방을 부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말이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린다. 아주 태만한 행위다. 근데 여러분 와선이 제일 어렵잖아요. 와선이 제일 어려워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다. 그야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누워 있으나 내 속에서 부처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천장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김수영의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무례한 수용의 창작 태도로 시를 쓴 사람의 비근한 예가 이 가짜예요. 얘가 릴케다, 릴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와선 얘기를 하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누워서 와선하듯이 시를 쓴 사람이 릴케다. 릴케. 여러분 알고 있는 릴케. 우리나라에 수입된 릴케는 소녀 릴케는 많았지만 이런 깡패적인 릴케의 일면을 살려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소녀 릴케 그냥 감수성이 예민할 때 부르는 그 읽었던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 릴케가 있는데 그 릴케의 작품을 건드리는 사람이 철학자 하이데거거든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자 다시 시에서 말이죠. 이제 뭐 음악이 나와요.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핸델의 음악을 들으면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때 틀어주는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나는 이 와선에 비해 한층 더 강한 자신을 가졌다. 나는 와선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근데 와선처럼 시를 썼던 사람이 릴케인데 소녀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캐롤이 많지 않고 하지만 예전에는 늘 그냥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졌잖아요. 크리스마스 음악이 퍼져 나왔어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를 라디오에서 듣고 나는 이 와선의 미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을 가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핸델은 베토벤처럼 인상에 남는 선율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다. 빠빠빠빰 이렇게 운명이 있다 그러면 귀에 남잖아요. 요즘 뭐 수능 금지곡이라 그러나요? 계속 귀에서 같은 이 리듬이 들리거나 말이죠. 노래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수능 공부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 있잖아요. 이 베토벤 같은 음악은 정확하게 리듬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핸델의 음악은 귀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율이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음은 음이 음을 잡아먹는 음이다. 재미난 말이에요. 그의 음악을 낙천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낙천주의다. 왜? 음이 음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율이 인상에 남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낙천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평화로운 메시아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마약을 먹고 적진에 쳐들어와 몰상을 당하는 베트콩 게릴라의 처절한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여러분 이제 베트남 전쟁 때잖아요. 1968년, 67년 이때니까 메시아를 들으면서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넘어갔어요. 그림으로 말하자면 피카소가 핸델의 계열이고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이고 그리고 릴케의 안티테제가 보들레르가 된다. 자, 여러분 핸델은 음이 음을 잡아먹는 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면은 인상에 별로 남지 않고 자꾸 뭔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이다. 정확하게 인상에 남죠. 고흐는 인상주의 뭐 아주 그냥 엄청나잖아요. 딱 보면 그냥 느낌이 인상에 남죠.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인데 피카소가 핸델의 계열이에요. 근데 릴케의 안티테제, 릴케에 대한 안티테제가 보들레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들레르는 자기의 시체는 남겨놓는데 릴케는 자기의 시체마저 미리 잡아먹는다. 여러분 보들레르가 상징주의 시인데 악의 꽃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상징주의 시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들레르 그러는데 보들레르는 내가 나를 잡아먹는 음이지만 그지만 시체는 남겨놓는데요. 완전히 없애지 않고 시체는 남겨놓는데 릴케는 자기 시체마저 잡아먹는다 이렇게 써요. 근데 릴케의 시체는 적어도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핸델의 시체는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여기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왔어요. 완전 무결한 망각. 자, 여러분. 자, 베토벤이 있고 고흐가 있어요. 완전히 뭔가 남아있어요. 소리나 음이 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들레르가 있어요. 보들레르는 시체는 남겨놨어요.
시체는 남겨놨고 요 시체는 말이죠. 이 남겨놨는데 릴케는 말이죠.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보들레르는 시체는 남겨놨고 릴케는 머리카락 정도를 남겨놨어. 근데 핸델의 메시아는 머리카락 같은 거 손톱, 발톱,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음이 음을 잡아먹는데 그게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지금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선에 있어서도 야, 이제 선 얘기합니다. 선 얘기해요. 이건 지금 문학론뿐만 아니라 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선에 있어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또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음이 바로 핸델의 망각의 음일 것이다. 여러분 완전 무결한 망각이 뭐예요? 소리가 소리를 잡아먹다가 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음이라고 해요. 보들레르니 그 누구도 말이죠. 그 소리가 남아있는데 시체가 남아있는데 소리가 완전히 없는 거. 자,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 선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선정 삼매에 들어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린. 예를 들면 향곡 스님이 선정에 21일 봉암사에 들어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몰랐다 그래요. 비가 오는데도 화두 들고 있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니까 성철 스님이 가만 놔둬라. 선정에 들어있다. 놔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김수영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핸델의 망각의 음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작품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지어놓은 작품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예요. 자기의 작품이 남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하고 골백번신 운산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그의 현명만이라도 나 같은 우둔파 시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김수영이 쓴 1968년의 산문의 와선이에요. 자, 여기서 김수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지금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산문이 김수영의 시 풀을 해석하는 엄청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김수영이 상주사심이라고 했는 글을 자기 집에다가 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전시관에 돼 있는데 이렇게 걸어 놓은 거야. 항상 죽는 마음을 생각한다. 항상 죽는 마음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는 거야.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단순한 시체 그걸 떠나서 망각의 완전 무결한 망각.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계. 부처를 찾으러 온 세상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 와서 누워있지만 완벽한 망각의 세계. 내 작품을 잊어먹을 정도로. 릴케, 보들레르를 넘어서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을 때 핸델은 말이죠. 자기 작품도 잊어먹을 정도로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뭡니까? 이게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사해탈인데 항상 죽는 마음에 주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글을 썼어요. 이게 시인의 좌우명입니다. 김수영의 좌우명이 상주사심이에요. 김수영의 부인 김영경은 남편의 좌우명이 상주사심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봉구에 마련된 김수영 문학관에는 시인의 작업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 벽면에 상주사심 4글자를 적은 액자가 걸려 있다. 부인은 이 문구에 대하여 출처를 물어보았고 시인은 불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했다고 한다. 제가 김수영에 관련된 책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출처를 물어봤더니 불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불경과 조사오르게 저런 구절은 없었다. 시입에다 찾아보세요. 상주사심이란 말이 없어요. 김수영답게도 불교 관련 서적을 보다가 자기 나름대로 짜깁기를 해서 만든 말임이 틀림없다. 항상 죽는 마음에 머문다라는 저 문구는 김수영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경에 있는 말이야 이랬는데 불경이 없어요. 딱 저렇게 4글자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봐야 돼. 불교 공부하면서 엄마가 불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게 된 원동력인 것과 같다. 그 말은 나 불교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불경이 있다고 부인에게 얘기했지만 정작 찾아보면 이런 구조는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시인답죠. 근데 자기 좌우명이에요. 항상 죽는 마음에 주하고 있다. 김수영은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을 깨어있는 시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완수한 작품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는 어떻게 자기 나름으로 죽음을 완수하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글에서 몸부림은 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고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은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들은 출가 전부터 출가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저의 온몸을 관통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구절들이다. 생사를 해탈하겠다는 수행자의 구도심과 사심, 죽은 마음에 상주하겠다는 시인의 처절한 몸부림 사이에 간극은 없는 것이다. 김수영이나 스님이나 이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죽음을 완성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죽을 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잘 죽느냐.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 죽음을 생각해야 살아있는 것을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이데거가 했죠. 하이데거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의 중심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누가 생각하겠냐. 누가 철학을 할 것이며 누가 실존과 존재를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왕실의 왕자인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출가를 반대하니까 내가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라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모든 철학과 사상이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 말이에요.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68년에 세상을 뜬 김수영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이 몸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 이 몸뚱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뭐라 그래?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다 이래요. 죽으면 시체를 남기고 가요. 그죠? 시체를 남기고 가. 근데 시체마저도 남기지 않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가는데 시체를 남기고 가는데 아주 그게 구더기 냄새가 완전 치성하는 그 시체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다 갔어. 저렇게 살다 갔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체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소녀 릴케가 아니라 깡패 릴케가. 그래도 이 릴케는 그래도 머리카락 같은 거 좀 남겨놓고 갔다 이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는 완전 무기란 망각의 의미래요. 완전 선의 세계, 입선의 세계란 말이죠. 김수영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매년 스님이 되어서도 김수영의 시를 한 번씩 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선시보다도 한국의 이 60년대에 살았던 한 지식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말이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글자를 좀 안다는 사람은 이게 그냥 돈에 그냥 정신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돈에 정신을 팔아먹으면 몸부림 쳐야죠. 적어도 스님이라면 몸부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출가를 했는지, 불교 공부 왜 하는지, 부처님 법을 왜 믿는지, 왜 따라서 왜 수행을 하는지 몸부림은 쳐야 된다.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김수영은 사랑의 변주곡, 그 유명한 사랑의 변주곡에서 사랑을 만드는 기술과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을 말한 바 있다. 이 시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참여시의 정리라고 하는 산문에서 말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기술, 여기에 사랑을 만드는 기술, 눈을 떴다 감는 기술, 이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변주곡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말이죠. 그냥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우린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대사각칼이라 그래요. 크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욕망과 싸워야 돼요. 내 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랑의 변주곡이라 하지 않고 죽음의 변주곡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이 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대사각칼, 도리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변주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을 만드는 기술이고 이게 바로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이에요. 아까 그랬죠. 김수영의 눈빛 보세요. 나는 바로 보마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 바로 보마가 정견 아닙니까? 정견. 바로 보겠다. 나는 이걸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조문도 석사가 나는 듣고 바로 도를 듣고 죽겠다는 걸 바로 보마 그랬어요.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이라 그랬어요. 와서는 시체를 남겨놓는 보들레르에 비해 자기의 시체마저 잡아먹는 릴케를 넘어 시체의 조그마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핸델의 완전 무결한 망각의 음을 발견한 기쁨을 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능언경의 이근원통, 귀로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소리를 듣지만 말이죠. 듣는 것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눈을 떴다 감는 거예요. 이게 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관세음, 그죠? 관세음. 그다음에 이근원통하고 이게 통해 있다는 거예요. 눈하고 귀하고 통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감는 기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성이라고 하는 이 볼견자하고 관세음 보살의 이 볼관자하고가 보는 거지만 이게 귀로 문세음이 아니라 이게 볼관자를 썼지만 이게 이 문이 아니라 이 문이 관하고 통하고 이게 볼견자하고 통하고 이 이근원 통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60년대 김수영이 이미 하고 있었다. 불교 공부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불교가 단순히 불교 텍스트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문인들 시인들 속에서 지금 한국 문화가 한국의 문학과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김수영 문학상 받았을걸요. 한강 작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대가 마련돼서 한국의 한류와 세계의 어떤 문화 예술을 미학을 지금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탕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보십시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또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 이 선과 핸델의 메시아가 보여준 완벽한 망각의 음을 함께 논하며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김수영 특유의 시학을 전개했다. 선가에서 크게 죽어서 도리어 살아나는 대사각할의 선정의 세계를 시인 김수영은 풀의 와선과 죽음의 변주곡을 통해 미학적으로 완성해 놓은 것이다. 자, 풀의 와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더 김수영의 시에서 다른 걸 찾아보면요. 34세에 쓴 구라중화라고 하는 그 시에서 죽음 후에 죽음을 거듭하리라고 했던 표현을 썼어요. 김수영은 48세에 풀의 와선이라는 미학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획득했다. 시인이 남긴 생의 마지막 시 구절은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러분 풀이 눕는다가 아니라 마지막 풀이라는 시의 마지막 풀뿌리가 눕는다고 됐어요. 완벽하게 눕는 거예요. 완벽하게 눕는다. 완벽한 죽음. 근데 이게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자기의 시에 녹이고 선이라고 하는 와선 누워가지고 꼭 죽은 것 같잖아요. 와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가 하실 때도 사바 아사나로 해서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는 이 가장 몸을 릴렉스하는 그 아사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풀뿌리가 눕는다 했대 이게 와선하고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는 그 바로 앞행이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였음을 주목하지 못했다. 완전한 죽음 전에 해탈의 웃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인의 죽음은 와선의 선열과 함께 있었다. 여기 웃는다라고 하는 게 기쁨이에요. 죽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꼭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와선인 것 같지만 선정의 해탈의 기쁨이 있다. 웃는다 그랬어요.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고 하는 게 구절이 나오고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나가는 망각의 의미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대사각할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부처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 와선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자, 김수영의 발심이 보이는 시 25세 때 쓴 공자의 생활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보마 이겁니다. 조문덕 석사가의 정견의 다짐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는 글 눈을 떴다 감는 기술 우리 아들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죽음으로 완성되는 깨침의 과정이죠. 부처님도 말이죠. 이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어요. 죽음으로 완성하셨던 거예요. 깨달음을.
살아 있으면 이 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남김이 있는 열반. 근데 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욕망은 남아 있죠. 깨달음이 다 이루어지고. 그럼 죽음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김수영의 시에서도 죽음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에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사랑의 변주곡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명상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 선적인 얘기가 항상 김수영에게는 이 관주하고 있어요. 관통되고 있어요. 이는 사랑을 만드는 기술이자 눈을 떴다 감는 기술. 사랑을 만드는 기술, 눈을 떴던 감는 기술은 바른 명상이지. 그릇된 명상이 아니라. 불란서 혁명의 기술, 4.19에서 배운 기술, 광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필요해서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뒤에 배우게 될 미쳐 날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뭐게요? 그럼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자비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여기 이제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혜를 통한 선을 통한 어떤 자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없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승현이 말한 그릇된 명상이 아닌 바른 명상은 바로 산문 와선이 보여준 새로운 명상의 세계다. 이는 진정한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깨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김수영을 불교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학 평론가, 문학 연구자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그때예요. 어떤 나에게 스님도 뭐 곡차 한잔 하지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술은 이미 20대에 다 마셔버렸다. 술은 20대에 다 마셔서 끝을 봐야지 촌스럽게 아직까지도 마시고 있냐?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학을 논하면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동학들과 함께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술은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마셨고 공부를 마치고 뒤풀이인 술자리에서 문학 담론을 하면서 마셨습니다. 이 술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논의,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분석을 위해 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신동엽과 황동규 두 시인이라는 얘기를 우리 김수영 연구가인 우리 유중하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했던 신동엽, 이 신동엽, 황동규 이 두 점이 김수영이라는 한 점에서 나왔는데 이 창작가 비평가 문학가 지성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이 출판 이 대표적인 이 여기에 있는 한국문의 양대 산맥의 상징도 김수영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지성이 필요할 때 문학가 지성이 나왔고 참여시의 정리에서 창작가 비평이 나왔고 신동엽과 황동규라고 하는 이 시인들도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시인들도 이 김수영이 말한 이러한 사랑의 변주곡의 그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우리 문학할 때 다 배웠습니다. 이 황동규 시인은 영원히 김수영 시인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어느 날 김수영 기일에 우리 선생님과 문학 수업을 마치고 도봉산의 김수영 시비에 갔었는데요. 황동규 시인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기일에 그렇게 같이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문학을 논하고 이런 이 황동규 시인이 이제 풍장이라고 하는 연작을 썼어요. 바람에 그냥 장례를 그냥 바람에 누워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이렇게 조장이 되는데 이걸 풍장이라고 하는 연작을 황동규 시인이 계속 쓰셨어요. 근데 이 풍장의 모티브가 이게 풀입니다. 김수영의 풀. 풀이 눕고 근데 여기에서 김수영의 풀과 이제 와선의 죽음이 풍장, 장례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황동규 시인의 풍장에 보면은 보들레를 예를 들면 루카치를 만나면 루카치를 죽이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살불살조라고 하는 선 얘기가 막 나오고 원효가 등장하고 석가가 등장하고 달마가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김수영의 풀과 관련돼 있다. 선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김수영의 어떤 이런 그 풀과 와선, 김수영의 미학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와선이라고 했던 그 명상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황동규 시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어떤 지금 현대의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만들어내는 근저에 이런 김수영과 같은 멋진 시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인이 난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의 이유 속에는
존재의 본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하이데거 같은 분도 어렵고 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불교와 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과 한류의 근원에 이러한 불교와 선, 한국 선의 사상이 남아있다. 황동규 시인도 우리 만해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이 황동규 시인도 늘 시에서 나와요. 어디 이제 선술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김수영의 눈빛이 떠오른다. 스승과 같은 선배 눈빛이 떠오른다. 마지막 남기고 간 그 풀이라고 하는 시를 연작으로서 아주 풍장이라는 연작을 쓰셨듯이 자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잘 살 거냐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완전 무결한 망각의 음처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갈 거냐 시체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갈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몸 시신을 안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서 흠결을 남기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각할의 정신으로 한번 선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실랍니까? 가지고 가실 때는 마지막 날 무엇을 가지고 가실랍니까? 우리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마지막에 정말 내 참나, 내 본 자성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두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무자화두든 이목고든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 멋지게 모든 걸 다 잊고 아주 호련히 마지막 풀이 눕기 전에 웃는다고 하잖아요. 해탈의 웃음을 한번 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시가 좋은 겁니다. 시를 많이 보시고 선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아쉬운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참선이고요. 수지 맞는 장사는 참선밖에 없다. 해암 선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문학의 엄청난 대가였던 김수영 시인의 시와 산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선과 한국 정신 문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국 선학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